예, 오늘 스터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상세 보고서 그 84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이렇게 볼 건데, 이게 그러니까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예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 뭐 전체적인 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고, 오늘부터 할 때는 그 공부하는 건 이제 구체적인 그 인권 침해 사례를 보는 건데, 이게 첫 번째가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의 침해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 85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인데 분량이 많아가지고 아마 한 세수라 쪼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첫 번째로 그 사상 주입, 그리고 선전 및 관련 대중조직의 역할이라는 건데, 뭐 사상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시키는지, 그리고 집단체조 알죠? 집단체조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또 생활총화라는 게 있어요. 생활총화라는 게 그 매주 진행되는 스터디 모임이에요. 이것처럼. 근데 거기서 자유비 특판도 하고, 그리고 또 또 오늘 나오는 게 대중조직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선전선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데 우선 다 같이 읽어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을 되게 이렇게 여실하게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만 잘 보면은 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상낙원이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우선 잘 배우고, 이게 우리가 먼저 공부한 다음에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이렇게 스터디하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사실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들은 없고, 그냥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 그게 스터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스터디를 한번 같이 하시면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이거 한번 읽어보고 자기 생각을 나눠보면은 그게 스터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저희가 이제 그 툴스 포럼 안에서 스터디 리더들을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부하신 분들이 다 스터디 리더가 돼서 또 각 학교에서 또 뭐 어디 직장에서 이게 또 스터디 그룹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인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읽었던 내용들 제가 간단하게 같이 보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사상 표현 및 종교 자유 침해인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스터디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게 북한,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체결한 조약이 있는 거예요. 그 조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유권 규약 이런 겁니다. 자유권 규약, 그리고 또 아동권리 협약이라는 것에 북한이 가입을 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걸 근거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국제법을 위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국제법이 법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이럴 때는 정말 유용하게 활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권규약 18조, 자유권규약 18조 이쪽에 보시면은 뭐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20조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어떤 선전도 법률에 의해서 금지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동권리협약 14조에서는 그 아동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규정을 하고 있고, 12조에서도 여기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12조에서도 그 아동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13조도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의 아동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고, 15조는 그 아동의 집회 결사의 자유, 17조는 아동의 정보 접근권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유권 규약에서 19조 보시면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정이네요. 그리고 22조 노동조합 결성하고 가입하는 권리를 갖는다.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결사의 자유는 결사를 하는 자유, 또 안 할 자유를 포함하는 거죠. 근데 뒤쪽에 나오겠지만 북한은
대중 조직에 의무적으로 강제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그 자유권 규약 그리고 또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오늘 본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상 주입, 선전 및 관련 대중 조직의 역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형태로 북한이 그 주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상을 주입시키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게 160번 160번에 보면은 이게 안 넘어가는구나 여기서. 오케이. 106페이지 166번에 보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이제는 김정은을 그 숭배하고 존경하도록 이렇게 배운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선생님 하신 분이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이게 사실상 사상교육이 북한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른 과목 아무리 잘해도 이거 사상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67번 항목에서 보면은 이 사상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두 번째, 그 일본, 미국, 한국에 대한 적개심, 증오심을 주입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 그 사상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122번 각주 보시면은 어렸을 때부터 교과목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 시절, 뭐 이런 교과목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이고요. 169번 항목 보면은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를 위하는 마음보다 김일성, 김정일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 걸 의지를 갖도록 교육한다. 이게 뭐냐면은 생물학적 생명은 부모님께 받은 거지만 정치적 생명은 수령에게서 온다 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영도 10대 원칙의 8조인가 그래요. 8번째 항목인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모에 대해서보다도 또 이렇게 최고 지도자 수령에 대해서 더 큰 존경과 헌신을 이렇게 갖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참 사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사상교육 자기가 받은 거에서 이렇게 반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꼰질르죠. 이게 왜냐하면 그 정치적 그 생명을 나에게 부여하신 수령님에 대한 그 존경의 표현, 그 충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가족 관계까지 깨버리는 거죠.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170번 항목에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교육의 목적이 이 사상교육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170번째 항목에 보면은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선우 형제가 한번 읽어볼래요? 170 여기. 네. 계급 교양 이거 말씀하시죠? 네. 계급 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반제국주의 교육, 미국의 제국주의와 일본의 군사주의에 대항한 교양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조선 민족의 원수이며 조선 혁명의 타도 대상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싸울 수 있도록 반제국, 반미, 항일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남한의 외국 자본주의자들과 반동분자 관료들, 반인민 파시스트적인 정권에 대한 증오심을 품도록 인민을 개조시켜야 하며 타협의 여지 없이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예, 이게 김일성이 했던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반미,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반일 감정 조장하시는 분들, 사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 사실은 그러니까 그대로 실현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친일파라고 비난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정말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사실 독립운동 가장 열심히 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분을 친일파로 매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배후에는 사실 이런 김일성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상교육, 반미, 반제, 그러면서 또 일본까지, 그러니까 반미, 반일, 그 사상교육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170번 그 항목에 보면 재밌는데 이게 모든 교육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여하니까 가스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북한은 이게 공업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남한은 그 저기 시위 진압하는데 최루가스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포커스가 그 사상을 주입하는데 이렇게 집중을 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집단 체조. 우리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 북한에 갔을 때 저기 뭐 집단 체조 보면서 이렇게 이게 감동받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유엔에서도 집단 체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게 약 10만 명의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참가한다고 하는데 김정일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집단 체조의 목적은 고도의 조직성과 규율성 그리고 집단주의 정신을 형성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 정신을 형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집단 체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174번 항목에 보면은 이게 북한의 외화 수입의 기본적인 원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리랑 공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준비하는 거 보면 훈련 기간이 거의 1년 내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4에서 6개월 정도는 아예 학교 수업이 이걸로 대체가 된대요. 그리고 정말 그 훈련 환경이 아주 혹독한데 하루에 6시간에서 12시간 애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참 안타까운 게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수하는 사람 자정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처벌을 받네요. 이게 참 그러니까 서울대 대학원생보다 더 심한 그 환경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게 그 소년이 집단 체조 연습을 하는데 맹장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집단 체조 연습하느라고 병원에 제때 못 가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더니 이게 김정일이 지켜보기로 한 행사를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생명을 바친 거니까 그 영웅으로 추앙한다. 뭐 이렇게 했대요. 이게 참 죽음까지도 이렇게 체제 선전을 위해서 이용하는 현실이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생활총화가 나옵니다. 생활총화가 뭐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이에요. 소그룹 모임 이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생활총화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김일성 사상 교시 또 이렇게 10대 원칙 유일정도 10대 원칙 이걸 외우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잘 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아 비판을 한답니다. 자아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한 것들은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치를 하고 얘기를 한다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여기 보시면은 그룹 안에 있는 적어도 한 명한테 얘가 뭐 잘못했다 과오를 지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판의 대상을 찾을 때까지 그들은 안 줄 수가 없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그러니까 내면화되는 거예요. 내면화되니까 서로 견제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내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기 주민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같은 상황으로서는 사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180번 보시면은 이 사상 통제 이게 그 생활총화가 장성택 처형한 다음에 많이 강화가 됐다고 해요.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이제 대중조직에 대한 강제적 가입.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그 결사의 자유 얘기를 했잖아요. 결사의 자유는 결사를 할 자유와 결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건데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대중 조직에. 이 대중 조직이 뭐냐? 이거 좀 살펴볼 텐데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북한에 민변이 있어요. 민변이. 북한에 민변이 있어요. 예, 민주 변호사 협회가 있어요. 이게 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서 민변이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은 Lawyers for Democratic Society예요. 근데 북한 민변은 어떻게 하냐면 Democratic Attorneys Association. 뭐 대동소이하죠. 그러니까 북한에도 민변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타까워요. 그리고 183번 항목에 보시면은 모든 주민이 그러니까 대중조직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민학교 입학,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동시에 대중조직에 자동으로 가입이 된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 96년도에 오래전이죠. 그 법대에 그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때 입학 딱 하니까 제가 학회에 가입이 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그 A반이 그 법대가 A, B, C, D반 4개의 반이 있었고 그 A반에 4개의 학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고등학교 때 그냥 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학회인 거예요. 운동권 학회. 이렇게 자동 가입이야, 이게. 그래서 뭐 나 때는 그랬어. 그 법대 그랬어.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따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입학과 동시에 시작한다. 예, 그리고 이 대중조직을 컨트롤하는 게 노동당원이에요. 노동당원인데 이게 노동당원은 북한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 된대요. 예, 15% 정도 되고 그런데 그러면 이 대중조직이 뭐 하는 데냐? 좀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청년 동맹원 이거는 그 청소년들의 대중조직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4가지 의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 최우선적 의무라고 하고 두 번째가 혁명 사상으로 인민을 무장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충성심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서 민족을 보장할 의무.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꼰지르는 거죠. 뭐 이상한 사람 있으면.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사회주의 경제 건설. 이 4가지가 그러니까 대중조직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85번 항목에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그 역할이 나와 있어요. 85번에 보시면은 예, 85번에 보시면은 바로 넘어가네요. 이게 그러니까 자발적 노동단위 관리 이게 뭐냐면은 그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들 있잖아요. 노동 사업들에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이 되는 거예요. 동원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사람들을 관리를 잘 하면은 이제 노동 당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거죠.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거예요. 이게 대중 조직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선전선동의 편제가 뭐냐면 아주 편만하게 존재한다 이런 뜻.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선전선동이 아주 만연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187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국가 선전에 노출돼 있다. 이게 가정에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에도 그 전용 스피커가 있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당에서 하는 방송들 듣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선전선동의 목적인 거예요. 선전선동의 대상인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거는 188번에 보시면은 공공기관 그리고 또 기업에는 복도하고 벽에다가 반드시 선전 그림들, 최고 지도자 그리고 또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그림들을 걸어야 되고 만수대 창작사 여기는 이렇게 예술 단체인데 이런 이렇게 선전 이미지나 뭐 이런 포스터 만드는 데인데 한 1000명 정도 미술가들이 일을 한대요. 그리고 또 뭐 4000명 정도 주민들이 거기에서 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세계 최대의 미술 공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190번 항목에 보시면은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2013년 4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북한 제가 알기로 그 식량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인민 생활 향상에 관련된 그 지출 그러니까 예산의 44.8% 거의 반 정도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위해서 썼어요. 이게 참 이게 북한이 사악한 게 기근까지도 사실 이렇게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굶기고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만 조금씩 이렇게 식량을 주는 거죠. 이게 식량권 침해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상 체계를 그 조직적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여기 기사가 있는데 163번 각주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한 5,400억, 5,500억 정도를 2년 동안 그 저기 우상화 선전에 사용을 했다고 그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191번 항목에 보시면 북한 가정에는 적어도 이 세 개의 그림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또 둘이 토론 중인 모습 이거 걸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그 그림이 어떤 식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면은 처벌받습니다. 정치범죄라고.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192번에 그 처벌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순진이가 한번 읽어볼래? 한 증언자는 자기 아버지가 엎질러진 음료수를 닦기 위해 서울간 날짜가 지난 신문지에 김정일의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이를 더럽힌 일로 결국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나머지 가족이 같은 문명에 처해지지는 않았지만 적대 성분으로 취급되어 수십 년간 혹독한 차별에 시달렸다. 한 증언자에 따르면 함경북도 한 병원의 직원은 매주 의무적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닦다가 어느 날 실수로 액자의 유리를 깨뜨려 국가안전보위부에 조사를 한 달간 받았다고 한다. 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북한에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김일성일가 동상 기념비 훼손하는 거, 파괴하는 거 테러 행위로 처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4번 항목 보시면은 이게 고정 통로 방송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스피커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당에서 내리는 그런 방송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방송들을 통해서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그 뉴스들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통제 사회죠, 아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나운서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나운서들이 그 선전선동을 위해서 신문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대한 지도자, 경애하는 지도자 얘기할 때는 위대하신 지도자, 뭐 김일성 수령,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감정을 이입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남한의 뭐 정권이나 뭐 이명박 그 괴뢰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박근혜 괴뢰 정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보시면은 그 미국이나 남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신경에 거슬리는 음조로 말해야 된다. 적의와 증오를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를 씹듯이 발음해야 된다. 이게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고 그리고 또 참 안타까운 거는 여기 보시면은 그 195번 보시면 방송원들이 위대한 또는 경애해야 하는 지도자의 이름을 잘못 발음하거나 더듬는 일이 발생을 하면은 공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벌받을 수 있다. 참 안타까워요, 정말.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북한에서 통제되고 있는 그 사상, 그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 침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리인데요. 그 보고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눠준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보고서가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유엔이라는 국제 조직이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한 것이란 것. 그래서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잘 공부 같이 해서 이제 또 스터디 그룹 만들어 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그 스터디 그룹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또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자유롭게 잠깐 이렇게 토론을 할게요. 제가 말씀을 죄송하지만 그 1월은 8시 반부터 여기를 또 다른 팀이 써요.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조금 비켜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또 그 저희 광희영재 프리젠테이션 한 15분 정도 그 일찍 끝나면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에 하는 걸로. 그리고 저희가 청년 모임들 또 스터디도 그렇고 또 기도 모임도 그렇고 이제 올해는 좀 활동을 많이 할 거예요. 그때마다 뭐 10분 프리젠테이션, 뭐 15분 프리젠테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사실은 이렇게 그 스피커로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염두를 해주시고 스터디 같이 하시고 이렇게 좀 그 청년 모임도 토요일마다 하는 거, 토요일마다가 아니죠. 그 6주마다 하는 거. 예,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우리가 하는 게 이제 2주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포럼도 2주에 한 번씩 있고 토요일 날 모이는 것도 2주에 한 번씩. 근데 그 내용이 항상 다릅니다. 그러니까 3개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청년 모임.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계시죠? 청년 모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리 집회.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대한문 팀하고 같이 집회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 모임. 그래서 저희가 그 6주에 한 번씩 그 기도 모임으로 모이면서 우리가 기독교 보수주의 공식적으로 표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포럼 때는 목사님들 모시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포럼 자체는 이렇게 학술적인 이슈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모임 하는 날을 이용을 해서 목사님들 말씀도 이렇게 듣고 뭐 그런 시간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한데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뭐 있으시면은 예 나눠주시면. 자유권휴학과 예. 아동권리 협약이라는 게 어떻게 체결이 됐고, 예. 이게 어떤 제한, 어떤 예. 그 법적인 그걸 갖는지가 좀 혹시 설명이 가능하세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료집 만들 때 그 요약 보고서 그리고 제일 앞쪽에 그런 내용들이 사실 좀 설명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조약입니다. 조약인데 독립적인 조약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 조약? 그 다자 조약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가입하는 조약인데 그 자유권 규약 같은 경우에 66년 제 66년도에 이게 체결된 그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조약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많은 나라들이 가입했어요. 그래서 북한도 얼떨결에 가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약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북한이 그걸 가입했고 아동 권리 보호 조약도 독립적인 조약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다자 조약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가입을 해 있어요. 북한도 가입을 해 있어요. 이게 왜 가입을 했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은 이게 외교적인 압력이나 외교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런 북한이 그런 선택을 했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국제법이 법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북한이 그 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 조약의 법적 구속력을 적용을 받는 조약 당사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있는 인권 침해를 얘기할 때 그 조약에 기반을 두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법적 구속력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 이런. 그러니까 우리 법률에서 보면 뭐 잘못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그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국제법 위반의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실현을 할 거냐, 어떻게 강제할 거냐가 사실 이렇게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런 김일성을 ICC로 보내야 된다, 김정은을 ICC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 사실은 이런 조약들 때문인 거예요. 이런 조약들에 있는 강행 규범에 해당하는 권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제노사이드 금지, 그리고 또 고문 방지, 뭐 이런 그런 권리들.
그러니까 심각한 경우 그러니까 심각한 침해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 그 원래 국제법상 의무는 국가가 부담하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 부담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김정은이 실질적인 통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이렇게 법리들이 개발됐는데 그게 국제형사법이라는 거예요. 국제형사법상 책임도 이러한 인권 조약들에 의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법의 발전을 통해서 그런 옛날 같으면은 그냥 국가가 왕이잖아요. 왕에 대한 왕의 권리는 이렇게 침해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제는 이런 국제적인 규범이 발전을 하면서 그 독재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성공한 사례도 있는데 이전에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는 미로시비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크로아티아인이나 보스니아한테 많이 대항을 학살 진행했거든요. 유고슬라비아 해체되고 난 후에 그 사람은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 국제 사법재판소 가서 심판도 받고 뭐 당연히 사흘 같은 처하지 못하는데 최소한 국제사회를 그 공정한 그 심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김일성이나 김치일 같은 당연히 해당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출발점은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동경 전범재판소 뭐 이런 데서 출발한 개념이고, 그리고 또 지금 유고슬라비아도 그렇고 르완다, 르완다도 그거는 그러니까 유엔의 안전보상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렇게 독립적인 재판소를 만들어서 처벌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독재자들에 대한 처벌들, 이 사례들이 쌓여가고 있고, 그리고 수단의 대통령, 이게 원래는 그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저희 주권 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다른 국가가 그 적법, 당부를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런 이렇게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에 대한 법리들이 국제법이 발전을 하면서 그 수단의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체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수단의 의무다라고 하는 그런 법리들이 막 개발이 돼요. 이게 어디까지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국가 주권에 대한 이슈하고도 충돌하는 개념이라서 뭐 사실 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슈인데, 어쨌거나 그런 개인의 형사 책임에 대한 국제법상의 그런 이론들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도 그런 이렇게 책임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예요. 한국에 온다고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말씀드리자면 좀 긴데,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국내법을, 그러니까 ICC 규정 있잖아요. 로마 규정을 그 국내법으로 하면서 그 이행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 이행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뭐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하고 심판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의무이거든요. 국가의 의무인데 이게 그 ICC 규정, 로마 규정에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그대로 국내법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만약에 그 한국으로 온다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은 그 김정은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 왜냐하면 반인도 범죄는 유엔에 의해서 확인된 거니까 체포할 의무를 지죠. 그래서 한변이라는 단체 아시죠? 한변이라는 단체에서 고발을 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이고,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포스터를 좀 붙여야 되거든요. 예, 우선 뭐 시간이 짧아가지고 토론을 많이 못하는 건 죄송하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가서 저희가 포스터 붙이는 거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